이번 선거가 지난 6월 3일에 끝나고 지금 한 2주 가까이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정치가 과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적에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의 본질을 볼 것 같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그로 인해서 탄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거가 실시가 된 거다, 이런 얘기. 근데 사실은 이번 선거의 본질은 뭐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계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고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싸움에서 이미 선거 이전에 선거 결과는 나는 결정됐다고 봐요. 지금 계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건데, 국민의힘의 후보는 계엄에 찬성을 하고 탄핵에 반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과연 후보로 나와가지고서 이재명이를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판단을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거를 제대로 치를 생각이 있으면은 계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력을 하고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 나가야만이 그 나름대로 선거를 할 수가 있다. 그래도 참 질환들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엉뚱하게 김문수라고 하는 후보를 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김문수 후보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수 있겠느냐? 마침 어저께 당시 비대위원장이던 권영세 의원이 얘기를 하기를, 원래 한덕수 카드라는 거는 있지도 않았는데 김문수가 하도 한덕수와 단일화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 새벽에 그 이상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김문수 후보는 전략상 자기가 오랫동안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대통령 후보로 등장을 하게 되니까 대통령 후보로 이기기 위해서 한덕수를 자꾸 끌고서 단일화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과거에 김문수라는 그 정치인의 행태를 보면은 그 사람이 원래가 극좌에서 전향을 해서 넘어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이 1996년 15대 선거 때 민중당을 하다가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재호, 김문수 몇 사람이, 세 사람이 결국은 한나라당에 합세를 해가지고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그 사람이 경기도지사까지 지냈던 분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해가지고서 결국은 박근혜한테 지고 난 다음에 당을 떠나가지고서 정광훈이 당에 가가지고서 지금까지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갑작스럽게 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로 모시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내 기반이 없으니까 후보가 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 참 전략상 한덕수를 끌고 한덕수 오고 단일화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국민의힘의 당사들이 같이 넘어갔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로 가서 참 변칙을 해서 김문수 후보를 내세워가지고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도 자기네들이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뭐 단일화 누구하고 단일화하느냐. 이준석이 개혁신당하고 마지막 단일화하면은 당선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가서 이준석이하고 단일화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느냐. 제가 보기에 이준석이하고 단일화했으면은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아마 과반수를 넘기는 득표를 했을 거라고 봐요. 이준석이 찍은 사실은 사람들 중에서 40%는 그 사람들은 이 국민의힘을 찍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가서는 이재명이한테 갔으면 이재명이가 49.4%를 얻었으니까 거기서 뭐 1%만 넘어가도 과반수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간에 이번 선거는 뭐 이재명이 뭐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서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압박을 했지만 지난번 총선에서도 실패, 이번 대선에서도 실패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등장을 해가지고서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고 참 국정 운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도 잘 알아요. 제가 2016년에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할 적에 그 사람이 당시에 성남시장입니다. 근데 성남시장인데 의외로 저를 자주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서 그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벌써 그때부터 대통령의 꿈을 꾸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뭐 경기지사를 거쳐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지금 오늘은 대통령까지 자기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과거에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를 하면서 대민 관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돼서도 별로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국민 상대로 해서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갈 거냐.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될 거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가지고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현재로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도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적에 참 국정을 이렇게 끌고 가기가 그렇게 용이치 않는 현실이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국제적으로는 지금 전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그래서 이 말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나 최근에 와가지고 이란하고 또 이스라엘의 전쟁 거기다가 좀 미국이가 지금 전쟁에 참여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이런 국제적인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국내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참 긴장된 상태에서 과연 이 정부가 어떻게 될 건가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우리 경제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경제는 지금 피크아웃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절정에 올라갔다가 지금 내리막길에 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내부 의안의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갖다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재명 씨가 좀 보자고 한번 만났어요. 그 만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것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고 그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초기 내각을 어떻게 잘 구성하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분노에 차에 있는 국민들을 어떻게 안심을 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다가 갖게 만들 것이냐. 지금 사실 최근에 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서베이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55%가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대한민국은 불공정한 나라라고 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민심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뭐 이번에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보니까 국민 통합을 매우 강조를 했더라고요. 근데 통합을 강조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럼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할 거냐.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30년 이상 대통령들이 통합 얘기를 했는데 결국 나라는 통합을 고사하고 오히려 점점 갈갈이 찢어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통합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초기 내각을 구성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구성을 해서 일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갖다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통합의 첫째 과제입니다. 근데 과연 지금 이 총리 후보 하나를 놓고도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은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내각이 구성이 될지는 더 기다려봐야 할 거예요. 그러는 지금 흔히들 얘기를 해서 이재명 정부가 자 국회도 장악하고 있고 행정부도 장악하고 있고 또 앞으로 사법부도 인사를 통해서 장악하고 있다면 그러면 독재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제가 보기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성숙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높다고 봐요.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나는 미국보다도 높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트럼프 이후에 미국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은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를 처음 실시했던 나라냐 하는 정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조금 넘는 사이에 2명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것이 뭐냐. 이재명 정권의 독재가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으로서 참 제대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숫자는 106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지만 소수 야당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의해서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국민의힘이 아직도 '선거 이후에도 제대로 된 반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국민의힘에 2번 갔어요. 한 번은 박근혜가 대통령 되기 전에 2012년 1월부터 국민의 비대위에 참여를 해가지고서 솔직히 얘기해서 당시에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이명박 정부 마지막에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있어가지고서 자기네들이 과연 단일 야당으로 등장한 민주당에 대항해가지고서 19대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과연 19대 총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불안 속에 빠졌을 적에 그 박근혜 비대위가 생겨납니다. 그 비대위가 생겨나게 된 계기가 뭐냐? 2011년 11월 달에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 2011년 10월 26일 날 실시가 됐는데,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도권 정당이 다 무너져 버리고 박원순이라고 하는 무소속 후보가 저희 시장에 당선이 된 거예요. 무소속 후보가 시장이 당선이 되니까 결국은 당시 한나라당이 무엇 때문에 선거를 패했느냐. 당시에 소위 나경원이라고 하는 한나라당 후보가 박원순이하고 경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 의원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게 어떻게 되면 좋겠느냐. 그래서 당신은 선거에 카나를 안 하면 좋겠다. 당신이 아무리 선거의 여왕이라고 하지만 이번 선거는 절대로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 본인도 안 하겠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경원 의원을 후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타났어요. 그 왜 했냐 했더니 아무리 그래도 제도권 정당이 무소속한테 밀린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선거에 등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아무리 나경원이를 도와줘도 나경원이는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얘기를 하면은 남의 얘기를 잘 들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선거가 실시된 10월 26일 날 당시 박근혜 의원을 만나자고 그래가지고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오늘 저녁 12시가 되면은 박원순이가 당선이 될 텐데 내일 아침에 선거에 대한 소감을 물을 적에 어떻게 답을 할 건가를 준비를 하시오. 근데 그때 사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무상급식 반대 때문에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오세훈이라는 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를 요도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한 거예요. 그 주민투표를 했더니 뭐 25% 정도 조금 넘게 투표를 참여를 해가지고서 개표도 못하고 끝나고서 오세훈이가 시장을 사퇴를 해서 생긴 것이 당시에 보궐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상급식 그 자체가 뭐를 우리나라에서 의미하느냐에 대한 인식을 당시에 한나라당이 이제 해야 할 때예요. 그래서 박근혜 당시에 이 의원이 저한테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물어봐서 당신이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은 빨리 한나라당의 지도체제를 갖다가 변경을 하고 당신이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서 당을 바꿔가야 되고서 내년 총선을 당신 책임하에서 해서 이기지 못하면 대통령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본인이 아주 굉장히 놀라는 표정을 하고 갔었는데 한 일주일 후에 나한테 전화를 하더니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할 수 없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래. 그러고서 한 달 반쯤 지나니까 자연적으로 한나라당 지도체제가 무너져 가지고서 박근혜가 비대위원장이 됐어요. 그러고서 비대위원장이 되자마자 나한테 연락을 하면서 비대위원회에 나라를 위해서 좀 동참을 해달라. 그래서 는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그래 한번 내게 대한민국에 보수 정당이 정신을 차리고
해야만이 나라가 백성이 편하겠구나 해서 제가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서 이제 저를 보고 무슨 당 개혁을 위한 정치 위원장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맡아가지고서 당시에 한나라당 정강정책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때 제시한 것이 뭐냐면 경제민주화라는 거고 복지를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무상급식 반대가 결국 가서 정치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러면 당이 어떻게 거기에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경제민주화하고 복지라는 걸 내세우는데 그러니까 뭐 그 당내에서 반대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보수 정당에서 복지 경제민주화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느니 뭐 있다고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네들은 정치를 하면서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건데 모른다고 해서 무조건 배격을 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1928년에 이미 영국의 자유당이 자기 정강정책에 집어였던 사항입니다. 그냥 자본주의 시대가 여러 가지 발전을 했기 때문에 기업가만 가지고서 정치 민주화를 얘기가 아니라 경제 쪽도 민주화라고 해서 이미 영국 같은 나라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발 당신네들은 보수라는 말을 좀 쓰지 말아란 말이야. 그랬더니 보수 말을 쓰지 말라 한다고 뭐 온통 뭐 저항을 하면서 심지어 저보고 무슨 뭐 빨갱이라는 소리까지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박근혜 당시에 비대위원장도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요. 당신 이거 안 하면은 나 당신하고 같이 일 안 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사람이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서 경제민주화 복지를 가지고서 19대 총선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19대 총선에서 예기치 않았던 과반수 의석을 152석을 확보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제가 박근혜하고 헤어졌는데 제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독일에 가서 좀 볼 일이 있어서 독일에 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전화를 한번 하더니 자기 대통령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화로 뭐 더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가지고서 귀국에서 한번 얘기를 하자. 그 귀국에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만나자마자 자기 대통령 출마를 하는데 당내 경선을 하는데 경선위원장이 돼가지고서 본선까지 좀 끌어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 왜 나한테 그런 얘기 부탁을 또 오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지난번 총선을 하고 보니까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우리는 당신도 싫고 당신네 당도 싫지만 당신네 당이 참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고 찍어줬다. 그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꼭 그거를 실천을 할 테니까 도와달라. 근데 설마 대통령이 될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가지고서 제가 대통령 선거까지 도와준 거예요.